얘, 나 병원 가야 되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아무렇지도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4년 내내 새벽마다, 명절마다 아무리 몸이 무거워도 상관없이 저를 불러냈던 그 목소리. 이제는 아무 관계도 아닌 사람이 여전히 같은 말투로 전화해 온 거였어요. 저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하는 중이죠. 민재 씨랑 저랑 이제 남남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과 저도 이제 남남이고요. 어머님이라고 불러드리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일 거예요. 이제 연락 안 하셨으면 합니다.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문득 2년 전이 떠올랐어요. 교회 권사님들과 시댁 어른들이 빙 둘러선 자리에서 저는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두 손만 꼭 쥐고 있었죠. 친정도 없는 게 우리 집 며느리 노릇은 할 줄 알아? 그 말이 귓속으로 파고들 때 저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항변도 변명도 없이 눈물만 삼키던 그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얼굴이 달아오른 채 고개를 수그리던 그 순간이.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눈물이 무너지는 끝이 아니라 제가 처음으로 두 눈을 뜨기 시작하던 순간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서윤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는 곳은 광교 공유 오피스 3층 작은 회의실입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고 오늘은 제가 만든 플랫폼 함께 봄의 개소식 날이에요. 이제 막 꽃을 피우기 시작한 화분들이 테이블 위에 줄지어 놓여 있고 처음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서로 낮은 목소리로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잠깐 창가에 서서 그 장면을 바라봤어요. 이 자리까지 오는데 꼭 2년이 걸렸습니다. 잘 싸웠다기보다는 그냥 버티다 보니 여기가 됐다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아요. 2023년 봄, 저는 수원의 한 구축 아파트 302호에서 한재민 씨와 결혼 4년 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는 1990년대 초에 지어진 5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엘리베이터도 없고 여름이면 복도에 습기가 올라오는 곳이었어요. 처음 이사할 때 저는 이 집이 우리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낡아도 우리가 채워나가면 된다고요. 그런데 4년이 지나도록 이 집은 우리 두 사람만의 공간이 아니었어요. 어머님 전화가 울리면 저는 언제든 나가야 했고 퇴근 후에도 시아버님 병원을 들러야 했으며 주말이면 어머님 집 부엌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이 집에 우리가 자리 잡을 틈이 없었어요. 저는 보육원 출신입니다.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각자의 사정으로 저를 두고 떠나셨고 저는 아동시설에서 중학교까지를 보냈어요. 거기서 나온 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장학금으로 전문대를 마쳤고 병원 원무과에 취직해 30을 넘길 때까지 혼자 생계를 꾸려왔습니다. 가족이 어떤 건지 잘 몰랐어요. 나쁜 기억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없었거든요. 명절에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뉴스로 볼 때마다 그게 저한테 얼마나 먼 이야기인지 알면서도 특별히 슬프진 않았습니다. 원래부터 없는 것에 대한 그리움은 아주 천천히 찾아오니까요. 한재민 씨를 만난 건 제가 31살 때였습니다. 그는 같은 재활병원 행정실장이었고 저보다 5살 위였어요. 처음에는 업무 관계였다가 점심을 같이 먹게 됐고 그렇게 반년쯤 지나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저의 과거를 알게 된 날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친정이 없다고. 잠깐의 침묵이 있었는데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어디서 왔든 상관없어. 우리 가족이 내 가족이 될 거야. 지금 생각하면 그 말이 얼마나 쉽게 뱉어진 것인지를 알지만 그때 저는 그 말 하나에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2019년 봄에 결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오경숙 씨는 교회 권사로 동네에서 점잖고 신앙심 깊은 분으로 통하셨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어머님은 제 손을 잡으시며 우리 재민이 잘 부탁한다고 하셨어요. 그 손이 따뜻해서 저는 이 집이 저를 품어줄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 기대가 첫 명절을 지나면서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지만 저는 그 금이 보이지 않는 척 살았어요. 결혼 첫 해 추석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도착하기 전날 저녁부터 음식 재료를 집 안가득 쌓아두셨고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어머님 집 부엌에 섰어요. 한재민 씨는 그날도 늦게 일어났습니다. 재민아,
너도 좀 도와주지 그러냐라는 어머님 말에 그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남자들이 무슨 부엌이에요. 그 웃음이 어머님께도 저한테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지는 걸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 집에 보이지 않는 규칙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이름은 없었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부엌은 서윤의 자리라는 것. 이듬해도 3년째도 4년째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명절마다 어머님 권사회 행사마다 시아버님 병원 동행마다 제 이름이 올라왔어요. 시아버님은 제가 결혼하던 해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재활병원에 계셨는데 그 병원 면회는 어머님이 아닌 제 몫이 됐습니다. 남편이 같은 병원에 근무했지만 행정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면회는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퇴근 후 곧장 아버님 병실로 갔습니다. 저녁 식사를 도와드리고 재활 운동 보조를 챙기고 담당 간호사 선생님께 한 주 동안의 상태를 확인하고 돌아오면 저녁 8시가 훌쩍 넘었어요. 집에 돌아와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마치면 10시였습니다. 어머님은 아버님 면회를 직접 가지 않는 이유를 한 번도 설명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교회 새벽 기도는 거르지 않으셨고 권사님 모임 봉사에는 서너 시간씩 서 계셨는데 병원 면회만큼은 내가 못 가는 날은 서윤이 갔다 오면 되잖아 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네, 어머님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네라고 하면 다음엔 당연해지거든요. 2023년 봄 임신이 확인됐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사진을 받아들고 버스 창가에 앉아 있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작은 콩알만 한 점에 심장이 뛰고 있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버스에서 내리면서 남편한테 전화를 할까 하다가 직접 만나서 말하고 싶어서 그냥 집으로 갔습니다. 오늘만큼은 어머님 전화가 오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단둘이 이 기쁨을 나누고 싶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남편한테 초음파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재민 씨, 나 임신이에요. 그래? 잘 됐네. 남편은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로 마치 오늘 저녁 메뉴를 듣는 것처럼 말했어요. 저는 사진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잘 됐네라는 두 글자가 결혼 4년 동안 가장 짧고 가장 텅 빈 대답이 되던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어머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틀 뒤 권사회 봄 행사가 있는데 전날 저녁 도시락 12분 분량을 준비해달라는 거였어요. 저는 핸드폰을 들고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눈길을 주지 않았어요. 저는 네, 어머님이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을 배 위에 살며시 올려놓았어요. 이 아이한테 처음으로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사 전날 새벽 저는 어머님 집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임신 10주 차였어요. 멸치 육수 끓이는 냄새가 속을 뒤집어 놓았고 도마를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잠깐 창가에 서서 바깥 공기를 마시는데 어머님이 다가오셨어요. 서윤아, 오늘 일 빨리 끝내야 해. 내일 아침 일찍 교회 나가야 하거든. 네, 어머님. 그런데 저 오늘 속이 좀 안 좋아서요. 임신했다고 다들 오냐오냐 해주길 기대하면 안 돼. 나도 재민이 임신하고 첫 해에 시집일 다 했어. 친정 있는 애들은 친정 엄마가 챙겨주지만 넌 그게 없잖아. 네가 스스로 몸 관리해야 해. 어머님은 그 말을 나무라듯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알려주듯 당연한 것을 말하듯 하셨어요. 그게 더 아팠습니다. 나무람이면 반박이라도 할 수 있었는데 내 현실이 그렇다는 말 앞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뒤 저는 시아버님 면회를 갔습니다. 재활병원 4인 병실, 아버님은 오후 햇살이 드는 창가에 휠체어를 두고 앉아 계셨어요. 뇌경색 이후로 말씀이 많이 줄어드셨는데 제가 들어서자 얼굴이 조금 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도시락통을 열어 된장찌개를 꺼냈어요. 아버님은 숟가락을 받으시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서윤아, 고맙다. 그 두 마디를 듣는 순간 저는 눈이 뜨거워졌어요. 병원 주차장에 나와서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집에서 누군가가 저한테 고맙다고 말한 게 얼마만인지 몰라서 그 두 글자가 낯설어서 울었습니다. 그 즈음의 일이었어요. 원무가 파일을 정리하다가 낯선 서류와 마주쳤습니다. 간병인력 파견 계약서 파일 중에 끼어 있었는데 업체명이 서윤케어 서비스였어요. 담당자란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서윤. 그 아래에는 제 도장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저는 그 서류를 2번, 3번 눈으로 훑었습니다.
제가 간병용역 업체를 만들었다는 기억이 없었어요. 그런 업체 자체가 없었거든요. 파일 서랍을 더 뒤져보니 비슷한 계약서가 2장 더 있었습니다. 날짜도 다르고 계약 금액도 달랐지만 담당자는 모두 정서윤이었어요. 도장도 모두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도장이랑 같은 모양이라는 게, 아니 어쩌면 그게 제 도장 자체였다는 게 가장 이상했어요. 퇴근길에 남편한테 물었습니다. 재민 씨, 원무과 파일에 제 이름으로 된 간병 계약 서류가 있는데 혹시 알아요? 남편은 한 박자 쉬더니 가볍게 웃었습니다. 서류, 간병 관련 건 다 내가 담당인데 차고 서류겠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도장까지 찍혀 있었어요. 담당자가 잘못 입력하고 도장도 잘못 눌렀겠지. 원무과에 그런 실수 종종 있잖아. 남편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일상적이었습니다. 그 일상적인 온도가 오히려 저를 흔들었어요. 집에 돌아온 뒤에도 그 도장 모양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착오라기에는 너무 선명했고 3건이나 같은 방식으로 반복됐다는 게 단순한 실수로 넘기기 어려웠어요. 그날 밤 핸드폰 알림함을 열었더니 산부인과 정기검진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4주 뒤 일정이었어요. 그 아래로 남편 캘린더에서 공유된 메시지가 있었는데 같은 날 오전 외근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시간대가 딱 겹쳤어요. 저는 한참 그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일부러 그랬을 리 없다고, 그냥 바쁜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저는 진료 예약 확인 종이를 핸드백에서 꺼내 식탁 아래 서랍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초음파 사진 옆에 서랍을 닫으면서 그 2가지가 나란히 누워있는 게 눈에 밝혔어요. 연결선을 긋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떠올랐습니다. 도장, 서류, 내 이름, 그것들이 부엌 냄새처럼, 어머님의 말처럼, 남편의 잘됐네처럼 저 안에 천천히 쌓이고 있었습니다. 봄이 깊어가는데 왜 이렇게 춥지? 그 생각만 하면서 그해 11월이 됐을 때 어머님은 김장 준비를 시작하셨습니다. 임신 5개월 차였어요. 배가 눈에 보이게 불러오기 시작했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골반이 당겼습니다. 산부인과 선생님이 무거운 거 드는 거나 오래 서 있는 건 피하세요라고 하셨는데 어머님 집 부엌에 서는 날이면 그 말을 어기는 게 일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갔습니다. 친정이 없다는 말을 그동안 너무 많이 들어서인지 내가 빠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몸보다 먼저 움직이게 만들었거든요. 김장 전날 저녁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서윤아, 내일 새벽 5시에 와줘야 해. 이번에 배추가 좀 많이 들어왔거든. 저는 수화기를 들고 잠깐 배를 내려다봤어요. 남편은 그 옆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재민 씨, 어머님이 내일 김장 도와달라고 하시는데 저 요즘 몸이 좀 무거워서요. 남편은 리모컨을 내려놓지 않고 말했습니다. 엄마 성격 알잖아. 조금만 참으면 돼. 임신부도 적당히 움직여야 좋다잖아. 저는 전화기를 다시 들었습니다. 네, 어머님. 갈게요. 다음 날 새벽 4시 반에 일어났어요. 어머님 집까지 버스 후 20분이라 여유를 두고 나섰습니다. 공기가 차가웠고 길이 고요했어요. 새벽 바람을 맞으며 걸으면서 저는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아이한테는 이러지 말아야지.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아이가 세상에 나왔을 때 몸이 아파도 참으라는 말은 하지 말아야겠다고. 어머님 집 부엌에는 이미 배추가 수십 폭이 쌓여 있었습니다. 절인 배추 냄새와 마늘, 냄새가 좁은 공간에 가득 찼어요. 어머님은 저를 보시더니 왔어? 빨리 앞치마해. 오늘 다 끝내야 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배추 앞에 섰어요. 처음 2시간은 괜찮았습니다. 배추를 뒤집고 양념을 버무리고 통에 담는 반복 작업이었어요. 그런데 3시간이 넘어가면서 허리가 묵직하게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배 아래쪽에서 당기는 느낌이 들었는데 처음엔 그냥 자세가 안 좋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전 11시쯤 어머님이 서윤아, 오늘 오후에 아버님 병원도 들러줘야 해. 금요일이잖아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허리를 한번 펴는데 눈앞이 잠깐 흐릿해졌습니다. 어지러움을 느끼면서도 저는 다시 몸을 굽혔어요. 점심이 지나고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배 아래쪽에서 통증이 왔어요. 처음엔 규칙적이지 않았는데 점점 일정한 간격으로 조여드는 느낌이 났습니다. 저는 한 손으로 배를 감싸며 잠깐 부엌 벽에 기댔어요.
어머님은 마당에서 통에 김장을 눌러 담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부엌에 저만 남아 있었어요. 통증이 다시 한번 강하게 왔습니다. 그때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남편 전화를 눌렀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2번, 3번을 눌러도 같았어요. 저는 천천히 신발을 신고 어머님한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지금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병원에 다녀올게요. 뭐가 이상해? 오늘 일이 아직 남았는데. 배가 많이 아파요. 어머님은 눈살을 찌푸리셨어요. 임산부들 다들 배 아프다 하던데. 뭘 겁을 내? 저는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앞치마를 벗고 가방을 들었어요. 재활병원 응급실까지 혼자 걸어갔습니다. 5블록 거리였는데 중간에 2번 멈춰 서야 했어요. 통증이 파도처럼 들어왔다가 빠졌습니다.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저는 접수 창구 직원한테 말했어요. 임신 22주인데 복통이 있어요. 직원이 금방 저를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진찰 결과가 나오기까지 2시간이 걸렸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셨을 때 저는 그 표정만 보고도 알았습니다. 선생님은 천천히 앉으시더니 제 손 근처에 손을 올리셨어요. 서윤 씨, 지금 태아 심박수가 많이 약해져 있어요. 조기 진통이 왔는데 자궁이 버텨주지 못하는 상태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아이를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날 밤 저는 아이를 잃었습니다. 어머님이 병원에 오신 건 그 다음날 오전이었습니다. 남편은 밤새 연락이 안 되다가 새벽에야 응급실로 왔는데 제가 이미 처치를 다 받은 뒤였어요. 병실에 들어온 어머님은 잠깐 저를 보셨다가 창가로 가서 서셨습니다. 서윤아, 몸은 좀 어때? 저는 괜찮아요, 어머님. 어머님이 창밖을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아이를 잃은 게 다 김장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임신했다고 집에만 있으면 안 좋다고 다들 그러잖아. 근데 그날 왜 갑자기 아프다고 한 거야? 오후에 아버님 병원도 가야 했는데. 저는 손바닥 위를 내려다봤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남편이 병실 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기서 잠깐만요. 2분이 복도로 나가셨어요. 저는 병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1월 나무에 잎이 다 떨어져 있었어요. 하얀 가지들이 흰 하늘 위에 선처럼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동안 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슬프다거나 억울하다거나 하는 감각보다 앞서서 몸의 어딘가가 완전히 꺼진 것 같은 느낌이 먼저 왔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서윤아, 어머님이 많이 흥분하신 거야. 신경 쓰지 마. 재민 씨, 저 오늘 있었던 일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된 건지 알죠? 그건 나도. 미안해. 저는 창밖에서 눈을 거두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 이혼하고 싶어요. 남편은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많이 힘들어서 그런 거잖아. 힘들어서 하는 말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말 안 하면 저는 계속 이렇게 살 것 같아서요. 남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서윤아, 이게 다 밖으로 나가면 병원 이미지에도 안 좋아. 우리 어머니가 어디 교회 권사님인데 조용히 지내자. 시간이 좀 지나면 어머니도 달라지실 거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병원 이미지. 그게 이 자리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아이를 잃은 날 밤, 남편의 입에서 처음 나온 말이 병원 이미지였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혼 절차는 다음 해 봄까지 걸렸어요. 한재민 씨는 처음에는 달래다가 중반쯤에는 위협하듯 말했고 마지막에는 그냥 사인을 했습니다. 어머님은 그 과정에서 한 번도 사과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가정을 깨뜨렸다는 말을 교회 분들한테 하고 다니셨다는 건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법원을 나오는데 비가 왔어요. 저는 우산 없이 잠깐 서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유난히 조용하게 들렸어요. 핸드백 안에 접혀있던 초음파 사진이 생각났습니다. 병원 입원 중에 간호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챙겨주셨던 그 사진이요. 저는 핸드백 지퍼를 열어서 그 사진을 꺼냈습니다. 빗속에서 그걸 들고 서 있다가 다시 넣었어요. 버리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제 지갑 안에 있어요. 이혼 후 저는 수원 남쪽 버스 정류장에서 3블록 걸어 들어가는 원룸 건물에서 살았습니다. 월세 43만 원짜리 방이었어요. 냉장고와 침대와 작은 옷장이 전부인 공간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좁은 방이 4년 동안 살았던 302호보다 더 제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디서도 전화가 오지 않았어요.
누군가를 위해 새벽에 일어나야 하는 날이 없었습니다. 처음 몇 주는 그게 낯설어서 잠을 잘 못 잤어요. 4년 동안 몸에 각인된 긴장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이혼 후 병원 원무관은 그만뒀습니다. 남편과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었어요. 수원 시내 작은 한의원에서 파트타임으로 행정보조를 했는데 급여가 많지 않았지만 조용한 곳이라 마음이 편했습니다. 거기서 하루를 마치고 원룸으로 돌아오는 길이 그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었어요. 누구도 기다리지 않는 방으로 돌아간다는 게 그때는 그게 자유였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은 지 정확히 91일이 되던 날이었어요. 오전에 한의원에서 접수 업무를 하다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가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어요. 받으려고 들었는데 바로 그 순간 두 번째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번호였습니다. 저는 잠깐 그 화면을 봤어요. 이혼 후 처음 오는 전화였습니다. 예, 나 병원 가야 되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아무렇지도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이혼 신고가 된 줄을 모르시는 건지 아니면 아시면서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 목소리에는 일도 달라진 게 없었어요. 저는 잠깐 창밖을 봤습니다. 한의원 창문 너머 골목에 봄이 오고 있었어요. 나무에 연두색 잎이 막 돋아나기 시작한 게 보였습니다. 일하는 중이죠. 민재 씨랑 저랑 이제 남남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과 저도 이제 남남이고요. 어머님이라고 불러드리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일 거예요. 이제 연락 안 하셨으면 합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말이 끊겼습니다.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었어요. 한의원 접수대 앞에 다시 앉으면서 어머님이 아까 말씀하신 병원이 실제로는 어디인지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분의 병원이 어딘지를 알아야 하는 사람이 제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늦게 세무서에서 우편이 왔습니다. 안내문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봉투를 열어보니 과세자료 해명 안내였어요. 저도 모르는 사업체 명의로 요양급여가 청구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업체명은 서윤케어 서비스. 대표자는 정서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문서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대표자인 업체가 있다는 것도, 그 업체가 요양급여를 청구했다는 것도, 지금 그게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는 것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세무서 민원실을 찾아갔습니다. 담당 직원이 꺼내놓은 서류들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전체 그림의 일부를 보았어요. 서윤 케어 서비스는 재활병원에 간병 인력을 공급하는 용역업체로 등록되어 있었고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에 걸쳐 수억 원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청구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법인 대표는 정서윤, 법인 도장 서명도 정서윤, 개설 서류의 신분증 사본도 정서윤. 저는 그 사진을 봤을 때 손이 굳는 것을 느꼈습니다. 신분증 사본에 찍힌 얼굴이 제 얼굴이었어요. 담당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윤 씨, 혹시 이 업체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세요? 청구 내역이 좀 특이해서요.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간병인 이름이 대거 포함돼 있고 납품, 계약도 허위 세금 계산서로 발행된 정황이 있거든요. 저는 전혀 모릅니다. 이 업체 자체를 저는 만든 적이 없어요 라고 했어요. 담당자가 잠깐 서류를 내려다봤다가 말했습니다. 그러시면 경찰 경제팀에 먼저 연락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미 수사 의뢰가 들어와 있거든요. 세무서를 나왔을 때 다리가 떨렸습니다. 걸음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건물 계단에 잠깐 앉았어요. 차명업체, 수억 원, 정소윤 명의, 그것들이 하나씩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2023년 봄에 원무가 파일에서 봤던 그 서류가 떠올랐어요. 서윤 케어 서비스. 그때 남편이 차고 서류라고 했던 그게 차고가 아니었다는 걸 그 자리에서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제 신분증과 도장을 사용해 차명업체를 만들었다는 것도. 며칠 뒤 경찰서 경계팀 출석 요구서가 왔습니다. 저는 그 요구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종이가 떨리지 않도록 두 손으로 꼭 잡았는데 그래도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피해자로 지정된다는 말이 이 한 장의 종이 안에 들어 있었어요. 아이를 잃은 날 밤 아무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도 혼자였습니다. 경찰서에 가기 전날 밤 저는 혼자 책상에 앉아 그동안 기억하는 것들을 종이에 적었습니다. 원무과에서 발견한 서류의 날짜, 남편과의 대화, 도장의 위치, 신분증 분실 여부. 유산으로 입원해 있을 당시에 제 신분증이 집 서랍 속에 있었다는 것도요. 제가 입원해 있는 동안 아무도 없는 집에서 누군가가 제 물건을 꺼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게 누구인지는 쓰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경제팀 조사실은 형광등이 밝은 곳이었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앞에 두고 묻는 말들에 저는 하나씩 대답했어요. 이 업체 개설 서류에 귀하의 서명이 있는데 본인이 서명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도장은요? 제 도장과 같은 모양이지만 제가 직접 누른 기억이 없습니다. 신분증 사본도 귀하의 것인데요. 유산으로 입원해 있을 때 신분증이 집에 있었어요. 그때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사가 잠깐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원 기록이 있어요. 그 날짜에 제가 병원에 있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형사는 서류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저는 그 조사실 책상 위에서 낡은 도장 하나를 봤어요. 증거물로 올라온 제 도장이었습니다. 집에서 없어진 게 언제인지 저는 그때까지 몰랐어요. 4년 동안 서랍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어느 순간 빠져나가 있었던 거였죠. 조사실을 나오면서 저는 잠깐 그 자리에 섰습니다. 피해자가 피의자로 불려온 자리, 아무것도 모른 채로 이름만 도둑맞은 사람이 그 이름 때문에 조사받는 자리. 저는 발을 떼지 못하고 한 박자 서 있다가 천천히 걸음을 내디뎠어요. 도망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 제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도 제가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조사가 시작된 이후 한재민 씨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가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는 두꺼웠어요. 저는 나중에 그 진술서의 일부를 열람할 수 있었는데 내용을 읽는 동안 종이를 잡고 있기가 어려웠습니다. 배우자 정서윤은 업체 개설 초기부터 관여했으며 허위 청구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다. 정서윤이 직접 서류에 서명하는 장면을 목격한 바 있다. 업체 운영 관련 회의에도 정서윤이 동석한 적이 있다. 한 줄 한 줄이 조작이었습니다. 저는 그 어떤 회의에도 없었고 어떤 서류에도 제 손으로 사인한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종이 위에 글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없었다는 사실보다 제가 있었다는 진술이 더 단단하게 서류에 박혀 있었어요. 그 무렵 교회 소문이 시작됐습니다. 어머님이 다니시는 성도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경숙 권사님 며느리가 돈 욕심에 사기를 쳤대. 남편 이름 팔아 병원 돈 빼먹다가 이혼까지 당한 거래. 그 집 며느리가 친정도 없어서 나중에 탈날 줄 알았어. 제 귀에 그 소문이 닿은 건 어느 권사님이 한의원 접수대 앞에서 제 얼굴을 알아보고 자리를 피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무슨 표정을 지었는지를 정확히 기억해요. 측은함과 경계심이 반반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한의원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원장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부르셨습니다. 서윤 씨, 요즘 개인 사정이 좀 복잡하다고 들었는데 혹시 본원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부터 제 업무 배정이 조금씩 줄었어요. 접수 창구 대신 파일 정리나 재고 관리 같은 업무가 늘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의미는 분명했어요. 아직은 확인된 게 없어도 의심을 사는 사람 옆에 있기가 불편하다는 것. 그리고 통장 얘기가 나왔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차명업체와 관련된 계좌로 제 명의 계좌가 등록되어 있는데 그 계좌 중 일부에 대한 가압류 검토가 시작됐다는 안내였습니다. 저는 그 연락을 받고 집에 돌아와 통장을 꺼냈어요. 잔액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모아둔 생활비와 이혼 위자료로 받은 작은 금액이었는데 그게 묶일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월세가 다음 달이었습니다. 저는 통장 잔액을 보면서 조용히 계산했어요. 얼마를 빼야 하고 어디서 줄여야 하고 숫자를 보면서 마음이 조이는 경험이 처음이었어요. 늘 빠듯하게 살아왔지만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이 묶인다는 건 다른 종류의 막막함이었습니다. 그 무렵 한의원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당분간 출근을 쉬어주셨으면 한다는 말이었어요. 이유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제 이름이 들어간 기사나 소문이 병원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였어요. 직업을 잃었습니다. 월세와 생활비가 묶인 채로 밤이 가장 무거웠어요. 하루 종일 뭔가를 하다가 원룸으로 돌아오면 그 좁은 방이 갑자기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밥을 먹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식욕이 없었어요. 편의점에서 주먹밥 하나를 사다가 절반만 먹고 나머지를 냉장고에 넣었는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게 거기 있었습니다. 예전에 같은 병원에서 일하던 동료들한테 연락을 해봤어요. 퇴근 후에 같이 밥을 먹던 사람들,
힘들 때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명은 바쁘다고 했고, 한 명은 잠깐 통화를 하다가, 나도 회사에서 이 얘기 조심스럽게 들었는데, 서윤 씨 지금 수사 중이라며? 나중에 연락하자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그 핸드폰을 책상 위에 놓고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화면이 꺼지고 검어지는 걸 보면서 이게 정말 혼자가 됐다는 뜻이구나 싶었어요. 그날 밤 저는 찢어진 가족 사진 하나를 꺼냈어요. 결혼 2년 차 어머님 생신 자리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이혼 직전에 화가 나서 반으로 찢어뒀다가 그냥 버리지 못하고 파일 사이에 끼워 놓은 거였습니다. 두 조각이 어슷하게 맞닿아 있는 사진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게 남은 건 감정이 아니라 서류라는 것. 억울함과 분노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하지만 도장이 찍힌 날짜와 제가 이번에 있던 날짜는 겹칠 수 없다는 것. 저는 찢어진 사진 옆에 그동안 모아온 서류 파일을 꺼내 놓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열람한 서류 사본들, 세무서 안내문, 입원 기록지, 그리고 제가 기억나는 대로 적어둔 날짜 메모들이었어요. 저는 그것들을 펼쳐놓고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어디선가 연결선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 모든 게 저한테 쏟아지는 건데 어딘가 무너진 자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무너진 자리를 찾으면 흔들 수 있을 거라고. 감정은 나중에 울어도 됩니다. 지금은 숫자가 필요했어요. 그게 그날 밤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찢어진 사진을 다시 파일 사이에 끼워 넣고 서류들을 날짜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창밖에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저는 불을 켜두고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 그게 강해서가 아니라 지금 흘릴 눈물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울 자리는 다음에 있었습니다. 유태건 변호사 사무실을 처음 찾아간 건 어느 평일 오전이었습니다. 광교 공유 오피스 단지 안쪽 6층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문 앞에 법무법인 태건이라는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는데 명패치고는 수수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책상 위에 서류가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그 산 너머에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보다 8살 위였고 전직 세무조사관 출신이라는 이력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그를 찾아간 건 법률 관련 커뮤니티에 누군가가 의료기관 부정청구 관련 사건은 유태건 변호사를 찾아가라는 글을 써놓은 걸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글 하나에 매달렸어요. 앉으세요. 서류를 내려놓지 않은 채로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서 가지고 온 파일을 꺼냈어요. 그동안 모은 서류들, 날짜 메모, 세무서 안내문, 입원 기록지를 하나씩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유 변호사는 그것들을 순서대로 집어서 빠르게 읽었어요. 표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냥 읽고 다음 것을 집어들고 또 읽었어요. 업체 개설 날짜가 언제예요? 서류상으로는 2021년 3월이에요. 그 당시 소윤 씨는 어디 있었어요? 병원 원무과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같은 병원이에요. 남편이 행정실장이었던 그 재활병원요. 유 변호사가 서류 하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잠깐 들여다보더니 연필로 뭔가를 표시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신분증 사본에 찍힌 날짜 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2021년 11월이에요. 그때 서윤 씨 어디 있었어요? 저는 그 날짜를 들었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유산 직후였거든요. 유 변호사의 연필이 멈췄습니다. 그가 저를 봤어요. 처음으로 제 얼굴을 제대로 봤습니다. 입원 기록 있어요? 있어요. 날짜 맞아요? 11월 19일부터 11월 25일까지요. 그는 신분증 사본을 다시 들었습니다. 신분증 사용이 11월 21일에 찍혀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끝이 따끔해졌습니다. 제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날, 누군가가 제 신분증으로 서류를 만들고 있었던 거였어요. 유 변호사는 서류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이건 당신이 한 일이 아니에요. 당신 이름을 빌린 사람이 만든 흐름이에요. 그 말이 제 귀에 들어오는데 한 박자가 걸렸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이 그거였는데 막상 듣고 나니 울음이 나오려 했어요. 저는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울면 안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유 변호사는 다시 서류 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우선 자료를 다 모아야 해요. 병원 출입 기록, 건강보험 청구 내역 간병인 근무표, 납품업체, 계좌 흐름. 이 업체가 어떻게 돈을 받고 어디에 쓴 건지를 재구성해야 해요. 서윤 씨 이름이 빠지려면
서윤 씨 이름이 왜 거기 있을 수 없는지를 숫자로 보여줘야 해요. 그날부터 우리는 서류를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유 변호사가 세무조사관 출신이어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청구 내역을 열람하는 방법을 알았고, 요양급여, 두정 청구 사건에서 어떤 패턴이 반복되는지를 알았습니다. 납품업체의 계좌 흐름이 어떻게 세탁되는지도요. 저는 그 옆에 앉아서 제가 기억하는 것들을 하나씩 꺼냈어요. 어떤 날 어떤 서류를 받고, 어떤 말을 들었고, 어떤 사람이 어디 있었는지를요. 청구 내역을 펼쳐놓고 근무표와 대조하기 시작했을 때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윤 케어 서비스에서 병원으로 파견했다고 된 간병 인력이 매주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름 중 일부는 실제 재활병원 내부 근무표에는 없었습니다. 유 변호사가 형광펜으로 그 이름들을 하나씩 표시했어요. 이 사람들은 실제로 근무한 기록이 없어요. 명목만 올려서 요양급여를 받은 거예요. 저는 그 표시를 따라가면서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특이한 게 하나 들어왔어요. 청구 내역에 2021년 11월 22일이라는 날짜로 간병 인력 4명이 배정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날짜를 다시 확인했어요. 11월 22일. 제가 유산 후 병원에 입원해 있던 3일째 날이었습니다. 제 몸이 병실 침대에 있던 그날, 제 이름의 업체에서는 간병 인력 4명이 병원 어딘가에 나가 있었다는 게 서류에 적혀 있었어요. 유 변호사에게 그 날짜를 짚어 보여줬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서윤 씨가 입원해 있던 날이에요? 네. 그날 제가 같은 병원 다른 병동에 있었어요. 유 변호사는 그 날짜 주변을 형광펜으로 크게 표시했습니다. 이게 결정적이에요. 이 업체 대표가 입원해 있는 날에도 업체는 정상 운영됐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이걸 대표가 직접 할 수 없었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저는 그 형광펜 표시를 들여다봤습니다. 노란 빛이 서류 위에 떴어요. 그 안에 제가 아이를 잃고 누워있던 날짜가 들어 있었어요. 가장 무너졌던 날이 이제는 제가 여기 없었다는 증거가 됐습니다. 유 변호사와 저는 그 뒤로 일주일에 3번씩 만났습니다. 계좌 흐름도 납품업체도 허위 세금 계산서도 하나씩 추적했어요. 형광펜이 서류 위를 달리면서 돈의 길이 그어졌습니다. 병원에서 빠져나간 요양급여가 어디로 흘러갔는지, 납품업체를 거쳐 어떤 계좌를 거쳤는지, 그 흐름의 한가운데에 한재민 씨가 있었어요. 서류들을 다 펼쳐놓고 전체를 바라본 날, 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서윤 씨, 이건 단순 이혼 사건이 아니에요. 조직적인 경제범죄예요. 배우자가 의료기관 내부자로서 부정청구를 설계하고 외부인 명의를 차용해 책임을 분산시킨 사건이에요. 서윤 씨 이름은 방패로 쓰인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공유 오피스 창밖에 낙엽이 지고 있었어요.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창밖을 보면서 처음으로 제 안에 단단한 것이 생기는 것을 느꼈어요. 억울함이 아니라 방향이었습니다. 어디를 봐야 하는지를 알게 됐을 때 두렵기보다 맑아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된다는 것을. 12월의 어느 저녁 핸드폰에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서윤 씨, 저 최은비예요. 재활병원 간호조무사로 일했던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시간 괜찮으시면 연락 주세요. 저는 그 문자를 3번 읽었어요. 최은비 씨. 제가 원무과에서 일할 때 복도에서 가끔 마주쳤던 얼굴이었습니다. 말을 나눠본 적은 없었어요. 그냥 교대 시간에 스쳐 지나가거나 원무과 창구에서 서류를 주고받던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제 이름으로 된 사건과 연결된다는 게 직감적으로 단순한 안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했어요. 유 변호사에게 먼저 알렸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혼자 만나지 말고 장소는 병원 근처는 피해요. 공개된 곳에서 만나되 처음엔 가볍게 이야기 들어보고 오세요. 저는 최은비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병원에서 2블록 떨어진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날 카페에 먼저 도착해 창가 자리에 앉아 기다리는데 은비 씨가 들어왔습니다. 제 기억 속 얼굴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어요. 눈 아래 그림자가 짙었고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자리에 앉으면서 주변을 한번 살피고 나서야 저를 봤어요. 서윤 씨, 저 사실 오래 망설였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은비 씨가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내려다봤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시키는 대로 썼어요. 실장님이 근무표 바꿔달라고 할 때마다 저는 그냥 했거든요. 해고될까 봐요. 혼자 생활비 버는데 그 일 잃으면 안 됐어서.
어떤 근무표요? 간병 인력 근무표요. 실장님이 원본 근무표 위에 이름을 추가하거나 바꿔서 새로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실제로 근무 안 한 사람 이름을 올리는 거였어요. 처음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반복되다 보니까 알게 됐죠. 요양급여 청구하려고 근무자 수를 부풀리는 거였던 거예요. 저는 숨을 고르고 물었습니다. 그 근무표가 지금도 있어요? NBC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원본을 몰래 복사해서 보관해뒀어요. 실장님이 바꾸라고 한 것과 원래 것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통화 녹취도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끝이 저릿했습니다. 통화 녹취. 녹취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NBC가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재생 버튼 옆에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버튼을 NBC가 누르는 것을 보면서 숨을 참았습니다.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났어요. 한재민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조용하고 익숙한 그 목소리가 낮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냥 서윤 명이니까 걸려도 걔가 책임지면 되는 거야. 내 이름은 서류에 없잖아. NBC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나중에 뭔 일 나도 NBC는 몰랐다고 하면 되고. 녹취가 끝났습니다. 카페 안의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어요.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웃고 있었고 창밖에는 차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NBC 핸드폰을 봤어요. 그 속에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서윤영이니까 걸려도 걔가 책임지면 된다. 제가 아이를 잃은 그 병원에서 제 남편이 제 이름을 방패로 쓰면서 했던 말이 거기 있었습니다. NBC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잠깐 봤어요. NBC, 이걸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네. 저는 더는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서류를 조작하면서 아무것도 모른 분이 그 때문에 조사받는 걸 보면서 잠을 못 잤거든요. 이미 병원은 그만뒀어요. 후회는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NBC 많이 힘들었겠다. 그 말을 하면서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NBC가 울고 있었거든요. 조용히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손등으로 눈가를 누르면서. 다음 날 저는 유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 경비팀을 찾아갔습니다. 추가 증거로 제출한 것은 4가지였어요. 원본 근무표와 조작된 근무표를 나란히 비교한 자료, 한재민 씨 목소리가 담긴 통화 녹취, 납품업체, 계좌와 허위 세금 계산서 연결 분석표, 그리고 은비 씨의 진술서였습니다. 담당 형사가 녹취를 재생하는 동안 조사실이 조용해졌어요. 서윤영이니까 걸려도 걔가 책임지면 된다는 목소리가 천장 쪽으로 퍼졌습니다. 형사가 유 변호사를 봤어요. 이 녹취 동의 없는 녹음 아닌가요? 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본인 통화 녹음은 증거 능력이 있어요. 최은비 씨가 자신과 상대방의 통화를 녹음한 거니까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파일의 내용을 적었어요. 조사실을 나오면서 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수사 방향이 달라질 거예요. 서윤 씨가 피의자에서 피해자로 전환될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잠깐 멈췄습니다. 피의자에서 피해자로. 그 두 단어 사이에 제가 지난 몇 달을 쏟아 넣었어요. 잃은 것도 있고 버텨온 것도 있었습니다. 저는 경찰서 계단을 내려오면서 핸드백 안에 파일을 꼭 쥐었습니다. 은비 씨가 건네준 USB가 그 안에 있었어요. 조그마하고 가벼웠는데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의 원룸으로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 하늘에 별이 조금 보였어요. 저는 은비 씨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고마웠어요. 은비 씨 덕분에 중요한 걸음을 뗄 수 있었어요. 잠시 후 답이 왔어요. 저야말로요. 이제 좀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문자를 보면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잘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이 그날 밤 가장 따뜻한 문장이었습니다. 법정은 생각보다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웅장하거나 극적이지 않았어요. 형광등이 밝게 켜진 회색 공간이었고 방청석에는 10수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방청석 한켠에 앉아 재판 시작을 기다렸어요. 유 변호사가 제 쪽에 앉았습니다. 그가 서류 파일을 정리하면서 말했어요. 오늘은 증거 제시와 피고인 신문 순서예요. 끝까지 지켜봐요. 한재민 씨가 들어왔습니다. 법정 문을 통과하면서 그가 제 쪽을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어요. 그가 먼저 눈길을 돌렸습니다. 재판 내내 양복을 갖춰 입고 있었는데 그 깔끔한 차림새가 이상하게 낯설었어요. 4년을 같이 살았는데 저는 그 사람이 낯설었습니다.
검사 측 증거 제시가 시작됐습니다. 유 변호사가 재판부에 서류를 올렸어요. 첫 번째 자료는 서윤 씨 입원 기록이었습니다. 2021년 11월 19일 입원, 11월 25일 퇴원. 두 번째 자료는 서윤 케어 서비스 개설 서류에 찍힌 신분증 사용 날짜였어요. 2021년 11월 21일. 재판장이 두 자료를 나란히 봤습니다. 세 번째 자료는 병원 CCTV 동선 분석이었어요. 업체 개설 관련 공중사무소가 있는 건물 입출입 기록을 조회한 것인데, 그날 그 건물에는 한재민 씨 차량 번호가 찍혀 있었고 정서윤의 기록은 없었습니다. 한재민 씨 변호인이 이 일을 달았어요. CCTV 기록만으로 피고인이 직접 공중사무소에 간 것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차량 기록과 함께 공중사무소의 내부 방문 기록도 제출했습니다. 해당 날짜에 사무소를 방문한 사람의 신원 확인 대장에 한재민 씨 서명이 있어요. 재판장이 그 서류를 받았습니다. 잠깐 들여다봤어요. 한재민 씨가 증언대에 섰을 때 그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피고인, 이 업체 개설과 관련하여 피해자 정서윤이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서윤이가 업체 이름도 제안했고 운영 방식도 같이 논의했습니다. 어디서 논의했어요? 집에서요. 저녁에. 유 변호사가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피해자 정서윤 씨는 2021년 11월 당시 입원 중이었어요. 업체 개설 서류 작성이 그 기간에 이루어졌는데 집에서 저녁 논의가 가능했나요? 한재민 씨가 잠깐 입을 다물었습니다. 퇴원 후에 얘기한 거예요. 개설 서류의 날짜가 그 이전이에요. 다시 침묵이 왔습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답을 듣는 순간 방청석에서 작은 소리가 났어요. 오경숙 씨가 거기 있었습니다. 교회분들 몇 명과 함께 방청석 앞쪽에 앉아 계셨는데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다음 순서가 오경숙 씨의 증인 신문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증언대에 섰을 때 저는 그분을 보는 게 처음으로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어요. 4년 동안 저를 친정 없는 애라고 부르셨던 그분이 지금 여기 서 계셨습니다. 증인은 며느리 정서윤 씨가 이 사건에 관여했다고 보십니까? 관여했죠. 서윤이가 시킨 일이에요. 재민이는 처음엔 몰랐는데 서윤이가 먼저 제안한 거예요. 검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증인, 이 계좌 내역 보시겠어요. 차명업체 서윤 케어 서비스에서 수취한 요양급여 중 일부가 증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기록이에요.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5건이에요. 어머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아세요? 저는 그 돈이 어디서 온 건지 몰랐어요. 이 계좌에서 출금된 내역도 확인이 돼요. 같은 기간에 병원비로 3건, 교회 헌금으로 2건, 그리고 권사회 행사비로 1건이 지출됐어요. 어머님이 입술을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청석에 있던 교회분들이 서로를 봤어요. 검사가 이어 말했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썼다는 게 증인의 입장인가요? 그건 재민이가 준 돈이에요. 재민이가 준 돈의 출처가 이 부정청구 계좌라는 사실도 모르셨나요? 어머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재판정을 무겁게 눌렀어요. 유 변호사가 자리에서 마지막 자료를 올렸습니다. 최은비 씨의 통화 녹취 전사본이었어요. 재판장이 읽는 동안 한재민 씨 쪽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윤 영이니까 걸려도 걔가 책임지면 된다. 그 문장이 법정 공기 속에 들어갔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복도로 나오면서 저는 방청석에 앉아 있던 교회분들이 나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걸어가는 분도 있었고 발걸음이 느린 분도 있었어요. 4년 동안 친정 없는 며느리라는 말이 돌았던 그 교회 공동체에서 지금 오경숙 씨 쪽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통쾌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했습니다. 법정 복도가 고요했고 제 발소리가 바닥에 울렸어요. 유 변호사가 제 옆에서 걸으며 말했습니다. 잘 됐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바깥으로 나오니 하늘이 맑았어요. 2025년 초겨울이었는데 햇빛이 차갑고 선명하게 내리쬐었습니다. 저는 법원 계단 아래에 서서 한번 크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 숨이 폐 깊은 곳까지 들어왔습니다. 차갑고 맑았어요. 오랫동안 이런 숨을 쉬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판결날 아침, 저는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창밖에 봄이 오고 있었어요. 수원 시내 벚나무에 꽃이 조금씩 피어나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에 섰어요. 하늘이 투명했습니다.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이미 저는 중요한 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하지 않은 일은 제가 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것. 그것만은 확인이 됐습니다. 판결문이 낭독됐습니다. 피고인 한재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명의도용 혐의, 유죄, 징역 3년 실형. 피고인 오경숙, 범죄수익 은닉 및 위증 혐의, 유죄, 집행유예 2년의 사회봉사 명령. 재판장이 판결 이유를 읽는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지도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정서윤에 대한 혐의는 전부 무혐의. 그 문장이 나왔을 때 저는 처음으로 법정 바닥을 제대로 딛고 서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재민 씨가 끌려가면서 이쪽을 봤습니다. 저는 그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무슨 표정을 짓고 있는지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렸어요. 오경숙 씨는 그날 재판정에서 나오지 않고 한참을 앉아 계셨습니다. 함께 온 교회 분들이 곁에 있었는데 그분들의 표정을 보면서 저는 그 교회에서 지금 어떤 말들이 오가고 있을지 짐작이 됐어요. 4년 동안 착한 며느리를 두었다고 자랑하시던 그분이 이제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 계실지요. 저는 그게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피곤했어요. 법원 밖에서 유 변호사가 악수를 건넸습니다. 서윤 씨, 잘 싸웠어요. 저는 그 손을 잡으면서 처음으로 웃었어요. 고마워요,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덕분이 아니에요. 서윤 씨가 처음부터 포기 안 했으니까 가능한 거였어요. 포기 안 했다는 말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게 강해서가 아니었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그냥 갈 곳이 없어서 앞으로 걸었고 멈추면 다 끝나는 것 같아서 버텼습니다. 그게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던 거였어요. 배상금이 확정됐고 이전 직장에서 못 받은 퇴직금도 정리됐습니다. 그 돈을 통장에 받았을 때 저는 한참을 그 숫자를 들여다봤어요.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제 이름으로 처음 생기는 숫자였습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했는데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저처럼 이름을 도둑맞거나 가족이라는 말에 묶여 혼자 감당하는 여자들이 있다는 것. 그 사람들한테 유 변호사 같은 사람이 없다는 것. 법이 뭔지, 서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를 모른 채로 혼자 버티는 사람들. 저는 광교 공유 오피스를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을 임대하고 플랫폼 이름을 정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어요. 처음에는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았는데 어느 날 아침 창밖에 봄이 오고 있는 걸 보다가 생각났습니다. 함께 봄, 함께 보다, 그리고 함께 봄을 맞이하다. 두 가지가 한 이름에 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악성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함께 봄 후원 페이지가 생기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사기죄로 수사받던 사람이 피해자 코스프레하며 후원금 모은다. 이혼 후 남편 돈 뜯어낸 여자가 이제 선한 척한다. 게시글 아래 댓글은 금방 수십 개가 달렸어요. 한재민 씨 쪽 지인들이 퍼뜨리는 것이라는 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냥 두려고 했어요. 어차피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글들로 인해 상담을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데 연락을 못 하겠다는 분도 있었어요. 그때 저는 그냥 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혼자의 문제라면 참을 수 있었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까지 영향이 가는 건 달랐어요. 함께봄 홈페이지에 페이지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후원금 사용 내역 현부를 공개했어요. 날짜별로, 항목별로, 법률 상담 지원에 얼마, 임시주거 연결에 얼마, 플랫폼 운영비에 얼마. 한 건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 맨 아래에 짧게 썼어요. 저는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습니다. 그 페이지가 올라가고 나서 이틀 만에 상담 신청이 15건이 들어왔어요. 악성 글이 퍼지기 전보다 더 많은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중 여러분이 상담 신청 메모란에 짧게 적어두셨어요. 저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름이 도용됐어요. 남편이 저한테 뒤집어 씌우려 해요. 저는 그 메모들을 하나씩 읽으면서 손이 조용히 떨렸습니다. 이분들이 저처럼 혼자였겠구나. 이름을 도둑맞고 이름으로 짓밟히고 아무도 자기 편이 없는 자리에서 버텨왔겠구나. 그리고 오늘 개소식이었습니다.
광교 공유 오피스 3층 회의실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유 변호사가 왔고 은비 씨가 왔습니다. 여성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연대 인사를 나눠주러 오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리고 함께봄을 통해 상담을 받고 지금은 새로운 자리에 서 있는 분들 몇이 와주셨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도 어린 분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봄꽃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저는 친정이 없어서 버려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그렇게 들어서 그렇게 믿었지만 그건 누군가가 저를 착취하려고 만든 말이었어요. 이제 저는 저처럼 버려졌다고 믿는 사람들 곁을 지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함께 봄을 맞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크지 않은 소리였는데 저는 그 소리가 가슴 안까지 들어오는 것을 느꼈어요. 저도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창밖에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아까부터 내리던 비였는데 지금은 살짝 잦아들어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창유리를 조용히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4년 전 수원 구축 아파트 302호 부엌에서 속이 울렁이며 배추를 뒤집던 날을 생각했습니다. 그날 새벽 혼자 버스를 타고 걸어서 어머님 집에 도착하던 날을, 그리고 아이를 잃고 병실 창밖을 보던 날을, 법원 복도에서 혼자 걷던 날을 다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 빗소리 안에서 저는 서 있었습니다.